융이 말한 가장 위험한 발견은 트라우마 치유에 관한 것이 아니라 자기애적 학대 이후 공감자가 도달하는 최종 단계와 그 변형이 왜 어떤 이들에게는 완전한 파괴로 또 어떤 이들에게는 심리적으로 전례 없는 무엇의 탄생으로 이어지는가에 관한 것이었다. 융은 임상에서 체계적인 자기애적 조작을 견디고 살아남은 공감자들이 그가 공감 발달의 최종 단계라고 부른 지점에 도달하는 사례들을 기록했는데, 그들은 단순히 회복한 것이 아니라 완전한 심리적 변태를 겪은 사람들이었다. 이것은 흔한 회복담이 아니라 융이 통합된 그림자 의식과 모든 형태의 조작에 대한 면역을 갖게 되었다고 표현한 상태로 공감자들이 출현한 경우들이었다. 융이 이 발견을 위험하다고 본 이유는 최종 단계에 이른 공감자들이 이전에 그들을 알던 사람들에게 종종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해 보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융이 주권적 공감이라고 묘사한 것을 발달시켰는데, 이는 깊이 느끼되 심리적으로는 건드릴 수 없는 상태로 남는 능력이며 융이 좀처럼 마주하지 못했다고 말한 수준의 의식을 만들어냈다. 오늘 나는 자기애적 학대 이후 공감자의 최종 단계에 관한 융의 가장 위험한 발견과 그가 왜 이 참혹한 경험이 공감적 민감성을 영원히 말살하거나 그것을 그가 원형적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부른 피해자와 생존자를 모두 넘어서는 의식 형태로 변환한다고 믿었는지를 드러내려 한다. 이 현상을 보여준 사례는 1928년에 시작되었는데, 융은 개인 메모에서 그 환자를 오직 M으로만 기록했으며, 그녀는 공감적 재능이 점점 더 파괴적인 자기애적 파트너들을 끌어들이게 된 34세 여성이었다. 그녀가 처음 융을 찾아왔을 때 그녀는 그가 정신적으로 용해된 상태라고 부른 모습이었고, 자아감이 나스돌까 완전히 침식되어 주변 사람들의 감정과 자신의 감정을 거의 구분하지 못할 정도였다. 그러나 이후 2년에 걸쳐 융은 놀라운 변화를 기록했다. M은 단지 회복한 것이 아니라 융이 그림자 통합을 통한 연금술적 변형이라고 묘사한 과정을 겪었다. 이전에 그녀가 모든 감정의 흐름에 무방비로 스며드는 존재였다면, 그녀는 융이 의식적 투과성이라고 부른 것을 발달시켰다. 즉 무엇을 흡수하고 무엇을 튕겨낼지 정확히 선택하는 능력이었다. 융은 메모에 이렇게 적었다고 한다. M은 내가 이전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성취했다. 완전한 공감적 주권이다. 그녀는 타인의 고통의 깊이를 느끼면서도 그 속에 익사하지 않는다. 그녀는 초자연적 정확도로 기만을 감지한다. 가장 놀라운 것은 진정한 연민의 능력을 유지한 채 조작의 면역이 되었다는 점이다. 그 변형은 나스돌까 완전에서 융은 M이 여전히 같은 사람인지 의문을 품었다. 가족은 변화를 즉시 알아차렸다. 한때 가족의 감정적 돌봄 제공자였던 그녀는 이제 깨지지 않을 것 같은 경계를 세웠고, 예전 친구들은 그녀가 차갑거나 달라졌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융은 더 깊은 무엇을 보았다. M은 그가 이론적으로만 가능하다고 여겼던 공감 발달의 최종 단계에 도달해 있었다. 융은 M의 눈이 변했다고 관찰하며, 나는 이런 깊이를 본 적이 없다. 마치 그녀가 인간 본성의 심연을 응시하고도 부서지지 않고 오히려 지혜롭게 돌아온 것 같다고 적었다. 융은 자기애적 학대가 그가 공감의 도가니라고 부른 것을 만든다는 사실을 깨달았는데, 이는 심리적 압력소처럼 공감을 완전히 파괴하거나 훨씬 더 정제되고 강력한 무언가로 단련해낸다. 핵심은 그가 강제된 개성화에 의한 그림자 통합이라고 부른 것을 이해하는 데 있다. 자기애적 학대 동안 공감자는 자신이 부인하거나 버려온 부분들, 즉 자신의 그림자와 체계적으로 대면하도록 강요받는다. 융의 관찰에 따르면 자기애자는 무의식적인 그림자 거울로 작동하여 공감자 안에 있는 조작성, 이기심, 감정적 냉담함의 가능성을 반사해 보여준다. 융은 공감자들이 이 과정에서 흔히 3번의 죽음을 겪는다고 기록했다. 첫째, 순수하게 선하고 베푸는 존재라는 이상화된 자아상의 죽음. 둘째, 사랑이 누구든 치유할 수 있다는 믿음의 죽음. 셋째이자 가장 결정적인 것으로 가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 외부의 인정이 필요하다는 욕구의 죽음이다. 공감자는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해야 한다고 융은 썼다. 부드러운 성찰이 아니라 자기 안의 어둠에 대한 잔혹한 대면을 통해서다. 자기애자는 자신도 모르게 이 필수적인 심리 작업의 촉매가 된다.
융은 이 도가니를 통과한 공감자들이 그가 통합된 공감이라고 부른 것을 발달시킨다고 보았는데, 그것은 고치려 하지 않고 느끼는 능력, 책임을 떠안지 않고 이해하는 능력, 자신을 잃지 않고 사랑하는 능력이다. 이는 감정의 마비가 아니라 감정의 숙련이었다. 융이 관찰한 신경학적 변화는 깊었다. 이들은 민감성을 유지하되 그가 의식적 필터링 능력이라고 설명한 것을 얻었다. 모든 것을 감지하지만 무엇을 처리할지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이다. 융은 이것이 고도의 명상 수행자들과 유사하나 영적 수행이 아니라 트라우마를 통해 성취된 것이라고 적었다. 또한 그는 자기애자는 무의식 속에서 그림자 교사의 역할을 하며 공감자로 하여금 자신도 몰랐던 심리적 근육을 발달시키도록 강제한다고 썼다. 그러나 융은 최종 단계에 도달한 공감자들에 대해 그를 깊이 불편하게 만든 무엇을 발견했다. 그들은 종종 선택이 아니라 필요 때문에 고립되었다. 심리적으로 강력해지는 그 변형 자체가 그들을 무의식적인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양립 불가능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융은 이 진화한 공감자들이 타인의 심리적 무의식성을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된다고 기록했다. 그들은 누군가가 자아투사나 조작으로 움직이는 순간을 즉시 알아차렸고, 이는 융이 의식의 격차라고 부른 그림자를 통합한 이들과 그것을 무의식으로 남겨둔 이들 사이에 메울 수 없는 간극을 만들어냈다. M은 이 현상을 이렇게 묘사했다고 한다. 마치 주변 모든 사람들의 심리적 기계장치를 볼 수 있는 것 같다고. 그들의 방어, 투사, 숨겨진 동기가 이제 모두 투명해졌지만 그 명료함의 대가로 거의 모든 관계를 잃었다고 말이다. 융은 이것이 공감의 진화가 숨기고 있던 위험임을 깨달았다. 이들은 그가 원형적 시야라고 부른 것을 얻었는데, 이는 페르소나 너머를 보고 인간 행동을 움직이는 더 깊은 심리 패턴을 간파하는 능력이었다. 그 덕분에 그들은 매우 강력한 치유자이자 안내자가 될 수 있었지만, 동시에 평범한 사회적 상호작용은 거의 불가능해졌다. 융은 그들은 심리적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었고, 아담과 하와처럼 다시는 무의식적 순진함의 정원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썼다. 가장 불길한 측면은 많은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이 진화한 공감자들을 두려워했다는 점이었다. 융은 다른 사람들이 의식적으로는 모르더라도 무의식적으로 이들이 자신의 심리적 방어를 꿰뚫어 볼 수 있음을 감지한다고 보았고, 이것이 그가 예언자의 고립이라고 부른 것을 만들어냈다. 즉, 틀려서가 아니라 너무 명확히 보기 때문에 배척당하는 상태다. 융은 가족, 친구, 심지어 다른 치료자들조차 이들의 날카로운 심리적 통찰을 이해하지 못한 채 불편함을 느끼며 거리를 두는 사례들을 기록했다. 광범위한 사례 연구를 통해 융은 자기애적 학대 이후 공감자들이 밟는 4가지 뚜렷한 경로를 확인했는데, 그중 오직 하나만이 최종 발달 단계로 이어진다고 했다. 첫째는 용해된 공감자로. 이들은 자아감을 회복하지 못한다. 융은 그들이 살아있으되 진정으로 살아있지 않은 심령의 유령이 된다고 관찰했으며, 타인의 감정과 자신의 감정을 구분하는 능력을 잃고 지속적인 정서적 혼돈 속에서 산다. 그는 또한 이런 공감자들이 영구적 피해자 의식을 발달시켜 비슷한 학대 역학을 반복적으로 끌어들인다고 적었다. 둘째는 갑옷을 두른 공감자로. 이들은 공감 능력을 완전히 차단함으로써 자신을 보호한다. 융은 그들이 마음 둘레에 심리적 요새를 쌓았다고 묘사했는데, 추가적인 학대는 피하지만 자신의 재능에도 접근하지 못하게 된다. 그는 그들이 종종 냉소적이고 정서적으로 단절되어 진정성보다 안전을 선택한 상태가 된다고 기록했다. 셋째는 상처 입은 치유자다. 이 공감자들은 자신의 트라우마를 다른 이들을 돕는 사명으로 바꾼다. 이는 존경스러운 일이지만, 융은 이런 유형이 그가 강박적 구조 패턴이라 부른 상태에 자주 갇혀 있다고 경고했다. 그들은 경계를 세우는 법을 배웠지만 여전히 필요로 되는 존재가 되는 데서 자신의 가치를 끌어낸다. 융은 그들은 아직 그림자를 완전히 통합하지 못했으며 정교한 조작에 취약한 상태로 남아있다고 관찰했다. 네 번째 유형, 주권적 공감자. 이것이 융이 말한 마지막 단계다. 공감 능력의 재능이 자신의 그림자 요소들과 완전히 통합된 공감자들이다. 융은 그들은 내가 의식적인 그릇이라 부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으며,
타락하거나 소진되지 않고도 인간 경험의 전 스펙트럼을 담아낼 수 있다고 썼다. 융은 주권적 공감자들의 구체적 특성을 확인했다. 그들은 타인의 감정을 느끼되 그것에 대한 책임을 떠안지 않는다. 조작을 즉각 감지하지만 분노가 아니라 연민으로 반응한다. 그들은 벽 없는 경계를 유지한다. 그리고 융이 원형적 지혜라고 부른 것을 발전시켜 가장 깊은 심리 수준에서 인간 행동을 이해한다. 융이 지적한 핵심 차이는 주권적 공감자들이 자기 자신의 그림자를 완전히 받아들였다는 점이다. 그들은 더 이상 자신이 부인한 어둠을 타인에게 투사하지 않으며 그 결과 나르시시스트가 사용하는 심리적 갈고리에 면역이 된다. 융은 공감 발달의 최종 단계에 도달하는데 내재한 몇 가지 위험을 기록했는데 그것은 이 진화가 과연 그 대가를 치를 만한 가치가 있는지 그로 하여금 의문을 갖게 만들었다. 첫째, 고립 요인. 융은 주권적 공감자들이 종종 깊은 고립 속에서 산다고 관찰했다. 그들은 대부분의 인간이 지닌 심리적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고 그는 썼다. 마치 성인이 아이들과 관계 맺으려 할 때처럼 의식의 격차가 메울 수 없는 간극을 만든다. 많은 이들이 자신의 가족과 공동체 안에서조차 외계인처럼 느낀다고 보고했다. 둘째, 보는 눈의 부담. 이 공감자들은 인간 행동을 움직이는 심리 패턴을 더 이상 보지 않을 수 없었다. 융은 그들이 종종 원형적 피로라고 부른 것을 경험한다고 했는데 이는 인간관계에서 동일한 무의식적 패턴이 반복되는 장면을 끊임없이 목격하며 생기는 소진이었다. 그들은 관계의 실패를 예측하고 정치적 조작을 꿰뚫어보고 감정 패턴이 드러나기 수년 전부터 그것을 감지할 수 있었다. 셋째, 책임의 무게. 융은 많은 주권적 공감자들이 자신의 능력 때문에 부담을 느낀다고 기록했다. 그들은 타인의 문제에 대한 해법을 볼 수 있었지만 원치 않는 통찰은 거의 환영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는 융이 카산드라 컴플렉스라고 부른 것, 즉 정확한 심리적 통찰을 지녔지만 다른 이들이 그것을 거부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를 낳았다. 넷째, 진정성의 요구. 아마도 가장 도전적인 점으로 융은 이런 공감자들이 자신이나 타인에게서 비진정성을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된다고 관찰했다. 그들은 그가 진실감지기라고 부른 존재가 되어 누군가가 거짓되거나 조작적일 때 즉각 알아챘다. 이는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일을 극도로 어렵게 만들었다. 융은 그들은 심리적 숙련을 달성했지만 정상적인 인간적 연결을 대가로 치렀다. 그들은 의식과 무의식의 영역 사이를 잇는 다리가 되었지만 다리는 포옹되는 것이 아니라 밟히는 것이다 라고 썼다. 융이 확인한 가장 위험한 측면은 그가 원형적 빙해라고 부른 것이었다. 어떤 공감자들은 치유자나 진실을 말하는 자라는 역할에 너무 동일시한 나머지 자신의 인간성을 잃어버렸다. 융은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를 겪은 공감자들이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그림자 통합 프로토콜이라 부른 것을 개발했다. 이는 전통적 치료가 아니라 그가 심리적 연금술이라 묘사한 것으로 트라우마라는 납을 지혜라는 금으로 바꾸는 과정이었다. 1단계, 그림자 인정. 융은 공감자들이 먼저 자신 안의 조작, 이기심, 잔혹함의 가능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유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통합할 수 없다고 그는 썼다. 이는 자신의 공감 능력이 어떻게 타인을 통제하는 데 사용될 수 있었는지, 자신의 피해자성이 어떻게 무기로 쓰였는지, 자신의 선함이 더 깊은 심리적 욕구를 가리는 가면이었을 수 있는지를 인식하는 일을 포함한다. 2단계, 투사 철회. 융은 공감자들에게 나르시시스트로부터 자신의 투사를 체계적으로 거두어들이라고 가르쳤다. 이는 나르시시스트의 과대성이 자신이 부인한 인정 욕구를 반영했음을, 나르시시스트의 조작이 자신의 미묘한 통제 행동을 비춘 것이었음을, 나르시시스트의 공감 결핍이 자신의 숨겨진 감정적 무감각을 드러낸 것이었음을 알아차리는 것을 의미한다. 3단계, 경계의 연금술. 융은 벽을 쌓기보다 의식적 투과성이라 부른 것을 가르쳤는데 이는 매 순간 무엇을 흡수하고 무엇을 튕겨낼지 선택하는 능력이다. 여기에는 융이 공감적 분별이라 이름 붙인 역량을 기르는 것이 포함된다. 고치려 하지 않고 느끼기, 구하려 들지 않고
이해하기, 자신을 잃지 않고 사랑하기. 4단계, 원형적 정렬. 융은 마지막 단계가 그가 상처 입은 치유자, 원형과 정렬되는 일이라고 믿었다. 즉, 자신의 고통이 집단 무의식 속에서 특정한 역할을 위해 자신을 준비시켰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것은 직업적 치유자가 되는 문제가 아니라 융이 인간의 진화에 필수적이라고 믿었던 지혜와 연민의 통합을 삶으로 구현하는 일이다. 융은 각 단계에 대한 구체적 실천도 썼는데 그 중에는 자신이 부인해온 부분들과 의식적으로 대화하는 그림자 대화, 감정의 비흡수를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공감적 단식, 그리고 인간 행동을 지배하는 더 깊은 패턴들과 연결되는 원형적 명상이 포함된다. 융이 강조한 핵심 통찰은 공감자들이 학대 이전의 자신으로 돌아가려는 시도를 멈춰야 한다는 것이었다. 번데기는 다시 애벌레가 될 수 없다. 그는 목표는 회복이 아니라 변태다라고 썼다. 융은 역사적 인물들을 연구하여 공감적 성향을 지닌 사람들이 주권적 의식에 도달하는지 아니면 민감성에 의해 파괴되는지를 가르는 요인이 무엇인지 이해하려 했다. 그의 분석은 현대의 나르시시스트적 학대 회복에 직접 적용되는 패턴들을 드러냈다. 성공 패턴, 칼융 자신. 융은 자신의 사적인 글에서 자신의 심리 이론이 권위자들이 그의 공감적 본성을 조작하려 했던 심리적 박해를 견뎌낸 경험에서 나왔다고 밝혔다. 융은 나를 괴롭힌 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나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 되었고 내 삶의 작업이 될 심리적 도구들을 개발하도록 나를 강제했다고 썼다. 융은 쓰라림에 빠지기를 거부하고 가해자들을 개인적 적이 아니라 심리적 표본으로 연구했으며 자신의 통찰을 타인을 위한 봉사로 전환함으로써 주권적 공감에 도달했다. 그의 방법은 공감적 통합의 전형이 되었다. 성공 패턴, 역사적으로 기록된 사례들. 융은 유사한 통합에 도달한 몇몇 환자들을 기록했다. 한 사람은 학대적 결혼에서 살아남은 작곡가였는데 그녀는 자신의 트라우마를 융이 원형적이라 묘사한 음악으로 승화시켜 집단 무의식에 직접 말을 걸었다. 또 다른 사람은 의사였고 동료들의 심리적 조작을 견뎌낸 뒤 전례 없는 진단 능력을 발전시켰다. 융이 확인한 공통된 실마리는 그들이 자신의 학대를 피해자성으로만 보지 않고 인문으로 이해하는 능력이었다. 그들은 자신의 경험을 무작위적인 잔혹함이 아니라 더 큰 목적을 위한 준비로 이해했다. 실패 패턴은 재능이 있었지만 통합하지 못한 이들에게서 반복되었다. 융은 또한 민감성 때문에 파괴된 역사 속 공감자들을 연구했으며 그들이 대체로 두 가지 함정 중 하나에 빠진다고 기록했다. 하나는 트라우마를 자신의 주된 정체성으로 삼아 피해자 정체성과 동일시한 채 남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융이 상처 입은 가해자라고 부른 방식으로 심리적 통찰을 이용해 타인을 조종하고 통제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었다. 융은 주권적 공감자와 파괴된 공감자의 차이는 트라우마의 심각성이 아니라 독을 약으로 바꾸려는 의지에 있다고 썼다. 그 실패 패턴에는 늘 융이 그림자 거부라고 부른 요소가 있었는데 그것은 자신 또한 자신을 상처 입힌 바로 그 행동들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였다. 융은 주권적 공감자에게는 일반적인 공감자와는 전혀 다른 유형의 관계가 필요하다고 보았고 진정한 연결을 찾도록 돕기 위해 그가 의식 적합성 이론이라 부른 개념을 발전시켰다. 그는 다른 진화한 공감자들은 심리를 이야기할 때 방어적으로 변하지 않는 능력, 역설과 모순에 대한 편안함, 옳거나 우월해야 할 필요가 없음, 그리고 융이 원형적 유머라 부른 가장 어두운 인간 패턴 속에서도 가벼움을 발견하는 능력을 통해 알아볼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주권적 공감자에게 안전한 관계의 특징으로는 심리적 경계에 대한 상호 존중, 말을 억지로 채울 필요 없는 편안한 침묵, 판단 없이 그림자 측면을 논의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투사가 아니라 진정한 자기 드러남에 기반한 연결을 융이 의식적 친밀감이라 부른 형태로 꼽았다. 공동체 형성 전략에 관해 융은 주권적 공감자들이 비슷한 변형 경험을 겪은 사람들을 찾으라고 권했는데 그것이 꼭 자기애적 학대일 필요는 없고 급격한 심리적 진화를 강요한 어떤 경험이든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트라우마 생존자,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한 영적 탐구자, 큰 삶의 전환을 견뎌낸 사람들이 종종 적합한 동반자가 된다고 보았다.
동시에 그는 죄책감이나 의무감 때문에 무의식적인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려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나비는 여전히 애벌레인 척할 수 없다고 그는 썼고, 그렇게 하려는 시도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변형을 모욕하는 일이라고 했다. 그는 또한 진화한 공감 능력을 활용해 가르치고 치유하며 창조하거나 혹은 통합된 의식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집단 무의식을 섬기는 그가 원형적 봉사라고 부른 실천을 권했다. 융은 상처 입은 공감자에서 주권적 공감자로의 변형이 그가 5번의 변태라고 부른 과정을 따른다고 기록했으며, 각 단계는 특정한 심리적 전환과 도전으로 표시된다고 했다. 변태 1단계는 해체로, 학대가 진행되는 동안 공감자의 기존 정체성이 완전히 붕괴되는 시기다. 융은 이것이 심리적 죽음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재탄생을 준비하는 자아 해체라고 보았고, 공감자는 거짓자기 개념이 파괴되는 축복받은 붕괴를 경험한다고 했다. 변태 2단계는 학대 이후의 하강으로, 공감자가 융이 자발적 지하세계 여정이라 부른 단계에 들어가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하고 그 역학에 자신이 어떻게 참여했는지 인정하며 자신의 가치와 사랑받을 만함에 대한 가장 깊은 공포와 대면해야 한다. 융은 이 단계가 겉으로는 우울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심리적 퇴비화라고 했다. 변태 3단계는 통합으로, 공감자가 자신의 그림자 중 어떤 측면을 받아들이고 어떤 측면을 변형할지 의식적으로 선택하기 시작한다. 융은 이를 선택적 그림자 통합이라 불렀으며, 이들은 잔혹해지지 않으면서 분노를 느끼고 자기애적으로 변하지 않으면서 이기심을 인정하며 조종적으로 되지 않으면서 자신의 힘을 소유하는 능력을 위크싯한다. 변태 4단계는 출현으로, 공감 능력이 돌아오되 더 정제된 형태로 돌아온다. 융은 이 단계의 공감자들이 타인의 감정을 느끼면서도 반드시 고쳐야 한다는 강박에 휘둘리지 않고 조작을 감지하면서도 분노가 아니라 연민으로 반응하며 중심을 잃지 않고도 깊이 사랑할 수 있다고 기록했다. 변태 5단계는 주권으로, 융이 관찰한 마지막 단계는 그가 원형적 의식이라 부른 것이 발달하는 일이었다. 즉, 개인 심리를 넘어 인간 행동을 지배하는 더 큰 패턴을 보는 능력이며, 이 공감자들은 융이 개인적 영역과 초개인적 영역 사이의 의식적 다리라고 부른 존재가 된다. 융은 각 변태가 보통 6개월에서 18개월 정도 걸리고 전체 과정은 의식적인 작업으로 3년에서 7년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그 시간표는 개인이 그림자를 마주하려는 의지와 단순한 치유가 아니라 통합에 대한 헌신 정도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고 강조했다. 융은 공감자들이 변형 과정에서 탈선하게 만들 수 있는 몇 가지 구체적 함정을 지적하며 이를 피하는 것이 진정한 주권의 필수적이라고 경고했다. 첫째는 영적 우월감의 함정으로, 일부 공감자들이 진화한 능력을 엿본 뒤 융이 영적 과대라고 부른 상태가 되어 자신의 트라우마가 자신을 남들보다 더 깨달은 존재로 만든다고 믿는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주권에는 깊은 겸손이 포함되며, 융은 자신이 그림자 너머에 있다고 믿는 순간 그는 그것에 사로잡힌다고 썼다. 둘째는 끝없는 치유의 함정으로, 어떤 공감자들은 통합하기보다 새로운 치유 기법만 계속 찾아다니며 변형 자체에 중독된다. 융은 이를 치료적 물질주의라 부르며 치유를 구현이 아니라 소비로 대하는 태도라고 했다. 셋째는 고립 중독의 함정으로, 통합을 위해 어느 정도 고립이 필요하긴 하지만 융은 심리적 진화를 모든 인간적 연결을 피하기 위한 핑계로 쓰지 말라고 경고했다. 주권적 공감자는 철수가 아니라 참여를 통해 의식을 섬긴다. 그는 또한 복수의 함정을 언급하며 일부 공감자들이 진화한 심리적 통찰을 이용해 자신을 해친 이들을 미묘하게 조종하거나 벌주려 한다고 관찰했다. 그는 진정한 통합은 복수의 욕망을 무의식에 대한 연민으로 변형한다고 썼다. 융이 권한 유지 실천은 그가 매일의 그림자 점검이라 부른 것으로, 동기와 투사와 정서적 반응을 정기적으로 살펴 자신의 심리 과정에 계속 의식적으로 머무는 일이었다. 주권적 공감자에 대한 융의 마지막 통찰은 아마도 가장 심오했다. 그는 그들이 인류의 심리적 발달에 필수적인 인간 의식의 진화적 도약을 대표한다고 믿었다. 융은 주권적 공감자가 다음 단계의 인간 진화를 대표한다고 보았는데, 이는
인간 경험의 전 스펙트럼을 느끼면서도 자기 진실의 중심에 머물 수 있는 개인들이며 자아의식과 자기 실현 사이의 달이라고 했다. 인류가 점점 더 복잡한 심리적 현실에 직면할수록 이 진화한 공감자들은 의식의 산파로서 다른 이들이 자신의 그림자 통합과 공감 발달을 항해하도록 돕고 인류가 지닌 집단적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데 핵심이 될 것이라고 그는 믿었다. 그들의 고통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원형적인 것이라고 융은 결론지었고, 그들은 학대라는 집단적 인간 경험을 견뎌낸 뒤 우리 종의 다음 진화 단계에 필요한 약을 가지고 나왔다고 했다. 자기애적 학대를 견디고 융의 마지막 단계에 이른 공감자는 그가 궁극의 개성화라고 부른 과정을 거친 것으로 더 큰 무언가를 섬기면서도 완전히 자기 자신이 되는 상태에 도달한 것이다. 융의 가장 위험한 발견은 가장 깊은 상처가 제대로 통합될 때 인류의 가장 큰 선물이 된다는 점이었다. 주권적 공감자는 의식이 재앙에서 솟아날 수 있고 지혜가 고통에서 단련될 수 있으며 우리를 파괴하도록 설계된 듯 보이는 경험이 사실은 우리를 변형시키도록 설계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의 증거로 서 있다. 융이 이 현상에 대한 마지막 기록에서 썼듯 자기애적 인물은 자신도 모르게 공감자의 입문을 집전하는 어두운 사제가 된다. 그들의 잔혹함을 통해 그들은 결국 자신들이 대표하는 것을 치유할 바로 그 의식을 단련한다. 자기애적 학대를 통과하는 당신의 여정은 당신이 그것을 허락한다면 고통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그 고통 때문에 주권적 공감으로 들어가는 당신의 입문이 될 수 있다. 행동 촉구로 융이 묘사한 공감의 진화에서 자신을 알아본다면 나는 주권을 향해 가고 있다. 나의 변형은 나의 치유뿐 아니라 인류의 진화를 위해 봉사한다. 라고 댓글을 달아달라. 시청해줘서 고맙다. 다음 차원에서 만나자.